유진그룹의 40층 초고층 본사, 최고 등급의 보안을 자랑하는 회장 전용 회의실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인물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테이블 상속에 앉아있는 한 남자, 강지훈 회장이 있었다. 36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수십 년의 세월을 겪은 노장처럼 깊고 냉철했다. 그의 손끝에서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였고 그의 결정 하나에 수많은 기업의 명운이 갈렸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동시에 얼음심장을 가진 황제라고도 불렀다. 다음 분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150% 이상 증액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을 기획조정실장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강지훈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은 마치 잘 조각된 대리석상 같았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를 꿰뚫어 보는 듯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다른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7년 전, 그날 이후로 그의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었다. 웃음과 행복, 온기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일, 그리고 죽은 아내와 아이에 대한 그리움뿐이었다. 그 그리움은 때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고 때로는 무거운 납덩이가 되어 그를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벌컥 열렸다. 이 공간의 엄숙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례한 침입이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불쾌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2명의 작은 여자아이였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다. 아이들의 행색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낡고해진 청소부 유니폼은 아이들의 작은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얼굴에는 겁에 질린 기색과 다급함이 역력했다. 한 아이의 손에는 자신보다 더 커 보이는 물걸레가, 다른 아이의 손에는 먼지떨이가 들려 있었다. 누구냐? 여긴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보안팀장을 겸하고 있는 박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다. 아이들은 그의 고함에 움찔 놀라 몸을 떨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절박한 눈빛으로 회의실 안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해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언니로 보이는 아이였다. 아이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지만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복도에서 청소하시다가 숨을 잘 못 쉬세요. 동생인 듯한 아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듯한 커다란 눈망울이 테이블에 앉은 어른들을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연간 수백억의 이익이 오가는 중요한 회의를 방해한 침입자에 대한 노골적인 적의뿐이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란이야. 당장 경비실에 연락해서 저것들 끌어내. 박 전무가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바로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다. 잠깐.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그때까지 서류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천천히 들어 두 아이를 향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킨 이 작은 불청객들에 대한 짜증 섞인 반응이었다. 그는 이 아이들을 빨리 쫓아내고 회의를 재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아이들의 얼굴에 닿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겁에 질린 그저 그런 아이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익숙함,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가능성.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긴급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강지훈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고작 청소부의 딸들 앞에서 동요하고 있었다. 너희들. 강지훈의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천천히 돌아 아이들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임원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아이들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겁을 먹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강지훈은 아이들 앞에 멈춰서서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 아이들의 놀란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많은 숫자로 가득 찼던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오직 눈앞에 두 얼굴만이 각인되었다. 쌍꺼풀 없는 커다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입술 옆에 자리한 작은 점까지. 아, 나지막한 탄식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7년 전 불타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의 심장에 낙인처럼 새겨진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의 아내 윤서연, 그녀를 너무나도 닮은 두 아이. 아니, 단순히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그녀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했다. 강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들. 햇살 좋은 오후, 함께 공원을 거닐며 나누었던 대화. 여보, 만약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당신을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를 닮은 예쁜 딸도 좋고 쌍둥이면 더 좋겠다.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하던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회장님.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지만 강지훈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눈앞의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아이들의 뺨을 만져보고 싶었다. 이것이 꿈인지 아니면 7년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헛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주저하며 대답했다. 강민지요. 동생은 민서고요. 강민지, 강민서. 그 이름들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민자돌림, 서연과 함께 수없이 그려보았던 아이들의 이름. 지혜로울 지즈, 상서로울 설의. 엄마, 성함은? 그의 마지막 질문에 아이가 겁먹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윤서연.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창백해진 얼굴을 본 임원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의무실에 연락해. 주변의 소란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강지훈의 귀에는 오직 윤서연이라는 이름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 7년 동안 매일 밤 그의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던 아내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딸들이 서 있었다. 그의 아내와 딸들. 그가 지난 7년간 그토록 그리워하고 찾아 헤맸던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 강지훈의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냉철한 이성으로 철저히 무장했던 그의 갑옷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7년간 억눌러왔던 슬픔, 분노, 회한,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를 덮쳤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자신의 핏줄인 두 아이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내 아내, 내 딸들이었다. 회의실의 시간은 강지훈에게 멈췄지만 세상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임원들의 웅성거림, 비서실의 다급한 연락소리,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을 향해 거의 명령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내해. 너희 엄마가 계신 곳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의 냉기는 없었다. 대신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화산 같은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듯한 위태로움이 서려 있었다. 민지와 민서는 그의 기백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강지우는 뒤를 돌아보며 박천무에게 소리쳤다. 오늘 회의 전부 취소해. 그리고 내 차 정문으로 대기시켜. 예. 하지만 회장님, 오늘 계약건은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강지훈의 고함에 박전무는 입을 다물었다.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언성을 높인 적 없던 그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수천억 원의 계약도 회사의 미래도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다. 오직 아내, 그리고 딸들 뿐이었다. 그는 두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놓치지 않으려는 듯 굳게 잡았다. 아이들의 작고 거친 손의 감촉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은 회장과 두 명의 청소부 아이라는 기묘한 조합에 놀라기를 터주었다. 유진그룹의 심장부인 40층에서 세상에서 가장 권위적인 남자와 가장 비천한 아이들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수행비서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지만 강지우는 아무 설명도 없이 아이들을 먼저 차에 태웠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 앉은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움츠렸다. 어느 병원이지? 저기 신림동에 있는 서울중앙병원이요. 운전기사는 서울중앙병원이라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다. 그곳은 시내에서도 가장 낡고 영세한,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작은 종합병원이었다. 회장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수만 가지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까? 그 끔찍했던 사고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왜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원망과 의문,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옷깃을 꼭 붙잡고 있는 두 딸을 힐끗 보았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 아빠라는 존재도 모른 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자라왔을 아이들. 아이들의 낡은 옷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말은 뺨이 그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차는 곧 페인트가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이 쓴 서울중앙병원이라는 낡은 간판 앞에 멈춰섰다. 소독약 냄새와 가난의 냄새가 뒤섞인 병원 공기가 코를 찔렀다. 강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엄마는 302호실에 계세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 강지우는 계단을 두 칸씩 성큼성큼 올랐다. 그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7년의 세월, 꿈속에서만 그리던 재회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302호실은 6인용 병실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온갖 신음소리와 탁한 공기가 그를 덮쳤다. 침대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보호자들은 지친 얼굴로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 광경 속에서 창가 가장 안쪽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링거를 꽂은 채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여자.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화사하고 아름다웠던 그의 아내 윤서연이었다. 하지만 7년의 모진 세월은 그녀에게서 모든 빛을 앗아간 듯했다.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뺨은 움푹 패어 있었으며 입술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고된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진 손이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다. 그 모습에 강지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이 지난 7년간 그녀가 살아온 삶의 증거였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가 침대 곁에 매달렸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다 아이들 뒤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흐릿했던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찾았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순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떨리는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거렸다. 지훈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지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너무나도 차가운 손. 그는 자신의 뺨을 아내의 손등에 비볐다. 서연아, 나야, 나, 지훈이야.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잠겨 있었다. 윤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보는 환상인가? 7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들었던 남자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가?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내가 할 말이야. 살아있었구나. 서연아, 정말 살아있었어. 주변의 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도 두 사람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7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의사를 찾아가 당장 VIP 병실로 옮길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검사를 최고 수준으로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기세에 눌린 병원 측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윤서연은 병원에서 가장 좋은 1인실로 옮겨졌다. 조용한 병실 안.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 잠이 들었다. 강지우는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야 두 사람은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말해줘. 서연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날 사고 이후로 난 당신과 우리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죽다니요. 아이라니요. 기억 안 나. 사고 나던 날 당신 임신 중이었잖아. 우리 쌍둥이. 강지훈의 말에 서연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행복했던 시간들,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짓던 기억, 그리고 끔찍했던 교통사고의 순간, 브레이크가 파열된 듯한 굉음과 함께 덮쳐오던 트럭,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사고. 그래요.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병원이었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죠. 의사는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라고 했어요. 서연은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쌌다. 그때 형부가 찾아왔어요. 박태민 씨요. 박태민. 강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박태민은 서연의 사촌 형부, 즉 그의 동서였다. 평소에 늘 웃는 얼굴로 사람 좋게 행세했지만 강지훈은 그의 눈빛에 숨겨진 질투와 야망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형부가 말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 저를 버렸다고, 사고를 빌미로 저와 뱃속의 아이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래서 형부가 제게 약간의 돈을 쥐어주면서 당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라고 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냐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숨어 살아야 한다고. 기억이 온전치 않았던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그래서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태민. 그가 모든 것을 꾸민 것이었다. 강지훈에게는 아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억을 잃은 아내에게는 자신이 그녀를 버렸다고 이간질했다. 유진그룹의 막대한 부와 자신의 여동생, 즉 박태민의 아내에게 돌아갈 유산을 탐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다. 강지훈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7년. 그가 지옥 속에서 보낸 7년. 그의 아내와 딸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7년. 그 모든 것이 박태민이라는 한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다. 그 개자식.
강지훈의 입에서 살기가 담긴 욕설이 흘러나왔다. 그의 눈은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박태민이 그의 가족에게 주었던 고통, 그 수만 배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그는 다시 서연의 곁에 앉아 그녀를 끌어안았다. 여전히 비쩍 마른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7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서울중앙병원의 퇴원수속은 강지훈의 이름 하나로 번개처럼 끝났다. 그는 서연에게 더 이상 단 1초도 그 초라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는 서연과 아이들의 손에는 아무런 짐도 없었다. 그들의 7년 세월이 담긴 살림살이는 습하고 좁은 반지하 단칸방에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강지훈에게는 그것들을 챙길 이유도 가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할 생각이었다. 과거의 흔적은 모두 지워버리고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라데니체 타워의 펜트하우스였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전용 엘리베이터가 68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민지와 민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와, 아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집이 아니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대한 궁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고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에는 최고급 가구들이 미술관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더럽힐까봐 차마발을 떼지 못하고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윤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7년 전 결혼과 동시에 그들이 함께 꾸렸던 신혼집이었다. 하지만 기억 속의 공간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하고 그리고 차가웠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취향이 묻어나는 그림과 소품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위로 7년이라는 시간에 먼지가 내려앉은 듯 생기가 없었다. 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지훈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가 느껴져 그녀의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들어오너라.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강지훈이 아이들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었다. 그는 이미 가사도우미와 요리사에게 연락해 완벽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해둔 상태였다. 곧이어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거대한 식탁 위에 차려지기 시작했다. 따뜻한 수프부터 부드러운 스테이크, 아이들을 위한 달콤한 디저트까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사내짐이었다. 민지와 민서는 쭈뼛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아이들은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도 몰라 허둥댔다. 그 모습을 본 강지훈의 가슴에 또 한 번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곁으로 갔다. 그리고 서툰 솜씨로 스테이크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었다. 천천히 먹어. 전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경계를 풀고 조심스럽게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챙기면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수저를 드는 순간 강지훈의 눈에 그녀의 손이 들어왔다. 한때는 비단결처럼 곱고 부드러웠던 손.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손은 이제 거친 노동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며 곳곳에 세제에 상한 듯한 작은 상처들이 보였다. 그 손으로 지난 7년간 무슨 일을 했을까? 이 작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설거지를 하고 얼마나 많은 바닥을 닦고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날랐을까? 그 상상만으로도 강지훈의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래한 박태민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식탁 다리가 그의 무릎에 부딪혀 낮게 윙 하고 울렸다. 왜 그래요? 지훈 씨, 어디 안 좋아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강지훈은 간신히 표정을 갈무리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많이 먹어. 당신 너무 말랐어. 식사가 끝나고 가사도우미가 아이들을 씻기고 새 옷을 입혀 침실로 데려갔다. 태어나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 누워본 아이들은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강지훈과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천사 같은 얼굴,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7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보물들이었다. 아이들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온 강지훈의 얼굴은 이전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거실 소파에 앉혔다. 서연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리고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전부 나에게 말해줘야 해. 그의 진지한 모습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7년간의 삶을 힘들게 털어놓았다.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막막함, 박태민의 거짓말에 속아 세상 끝으로 내몰린 기분, 갓 태어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추운 단칸방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당 허드레실부터 건물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해야 했던 고된 시간들.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고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의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감히 내 아내와 내 딸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절대로.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강지훈은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복수의 계획을 그렸다. 박태민을 단순히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서연과 아이들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과 고통을, 아니 그 수백 배의 나락을 맛보게 해 주어야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유진그룹의 비서실장이자 그의 유일한 신복, 김 비서였다. 회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김, 비, 서. 강지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록하고 내일 아침 동이트는 즉시 실행하게.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사람을 하나 조사해야겠네. 박태민이라는 자일세. 현재 SJ건설 부사장으로 있을 거야. 수학이 넘어 김 비서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박태민은 회장님의 동서가 아니었던가. 그자의 모든 것을 파헤치게. 지난 7년간의 모든 행적, 자금 흐름, 주변 인물, 사생활까지 전부, 그가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까지 알아내야 해. 특히 7년 전 내 아내가 당했던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당시 담당 경찰, 의사, 목격자, 그 사고로 이득을 본 놈들까지 전부, 필요하다면 유진의 모든 정보망과 자금력을 총동원해. 기한은 없어.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 묻지 마.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회사 일과는 철저히 분리하고 극비리에 진행하게. 자네 말고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강지훈은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저 도시의 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왕국을 더럽힌 배신자를 처단할 시간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사자의 눈이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강지훈의 분노가 차가운 복수의 계획으로 벼려지고 있을 무렵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분노의 원인 제공자인 박태민이 위선적인 성공에 취해 있었다. SJ건설 35층 부사장실은 그의 탐욕과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 소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 그리고 서울의 금융 중심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거대한 통유리창까지 모든 것이 7년 전 그가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얻은 것들이었다. 박태민은 윤기나는 구두를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걸친 채 시가 연기를 느긋하게 내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부하 직원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서서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용인 신도시 개발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예, 부사장님, 시청 쪽 허가가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곧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미리 손을 써둔 의원님들이 됐어.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가져와. 박태민은 손을 휘저으며 직원을 내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법과 권력, 그리고 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강지훈처럼 운 좋게 태어난 놈과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머리와 수완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의 처남이었던 강지훈의 아내와 아이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강지훈, 그 불쌍한 놈. 박태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아내와 아이의 환영에 시달리며 일에만 미쳐 사는 남자. 얼마 전에도 중요한 주주총회를 갑자기 취소하고 뛰쳐나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박태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꼴 좋다. 평생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살아라. 네가 잃어버린 행복 위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려줄 테니. 그는 리모컨을 눌러 주식 시황판을 켰다. 유진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이 흔들릴수록 그가 속한 SJ건설이 반사이익을 얻을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었다. 그의 안락한 자만심에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킨 것은 한 통의 전화였다. 발신자는 그가 공을 들이고 있던 한중견 건설사의 대표였다. 아, 이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조만간 뵙고 막걸리나 한 잔. 박 부사장, 미안하게 됐수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우리 이번 컨소시엄과는 같이 못하겠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의 확정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박태민은 자기도 모르게 책상에서 발을 내렸다. 수백억 원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였다. 유진그룹 쪽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 미안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소. 그럼 이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태민은 잠시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유진그룹 강지훈이 그놈이 왜 갑자기 내 사업에 끼어드는 거지? 단순한 경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는 불쾌한 기분을 애써 털어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우연일 거야.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유진이 뛰어드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 하지만 불안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기획팀장이 굳은 얼굴로 부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용인 신도시 개발건. 시청 건축 심의에서 최종 보류 판정이 났습니다. 뭐라고? 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이미 담당 국장부터 시의원까지 전부 구워 삶아 놓은 일이야. 이유가 뭐라더냐? 그게 환경 영향평가 자료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문제 삼지 않던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갑자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어떤 놈이 감히 저희가 심어놓은 정보원 말로는 오늘 아침 감사실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모든 인허가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박태민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컨소시엄 무산에 이어 가장 확실하다고 믿었던 개발 사업까지 제동이 걸렸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사업 곳곳에 모래를 뿌리고 있었다. 도대체 누구지? 나한테 원한을 품을 만한 놈이. 그는
자신의 과거를 빠르게 되짚어 보았다. 그의 성공 가도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자신을 공격할 만한 힘을 가진 자는 많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은 오후가 되자 현실로 다가왔다. 그의 비서가 창백해진 얼굴로 인터폰을 했다. 부서장님, 세무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SJ건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지금 이 시점에 박태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특별 세무조사는 기업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아무리 깨끗한 기업이라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리고 박태민과 SJ건설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 수많은 비자금과 로비 자금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것이 터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젠장, 젠장, 젠장.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모조리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값비싼 도자기가 박살나는 소리가 났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누가, 왜, 어떻게. 그는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을 서성였다.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차갑고 감정 없는, 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눈을 가진 남자, 강지훈. 설마, 아니야. 그놈일 리가 없어. 박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강지훈은 7년 전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 안다고 해도 그가 자신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있으니까. 게다가 강지훈은 이런 식의 비열한 뒷공작을 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정면으로 부딪혀 상대를 압살하는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유진그룹이 그의 컨소시엄을 빼앗아간 것, 시청, 감사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 정점에 있는 남자였다. 만약 그놈이 무언가 알아챘다면 오싹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박태민은 7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아주 작은 신락 같은 단서 하나라도 강지훈의 손에 들어갔다면. 박태민은 불안감에 떨리는 손으로 시가를 다시 물었지만 불을 붙일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마치 그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쌓아올린 성공의 성이 아주 작은 균열 하나로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 강지훈의 처제인 박서진이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오빠가 오늘 중요한 주총을 취소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박태민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몰라. 그 인간이 뭘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끊어. 그는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렸다. 평소 같았으면 강지훈의 불행을 함께 비웃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이름 석자가 이제는 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저 멀리 구름 위로 솟아있는 유진그룹의 본사 건물이 보였다.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태민은 그 건물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강지훈, 내 짓이냐? 정말 내 놈 짓이라면. 그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다. 7년 전 한 번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던 자였다. 그는 또다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불안감은 이내 도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뱀처럼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향해 도깃발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태민의 세상이 의심과 불안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강지훈의 세상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식탁 위하얀 식기를 눈부시게 비췄다.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향긋한 수프 냄새가 집안 가득했다. 민서야, 편식하면 안 돼. 브로콜리도 먹어야 키가 쑥쑥 크지. 싫어. 맛없어. 언니는 잘 먹는데 민서는 용감한 어린이니까 할 수 있지. 윤서연이
잠에서 막 깨어 부스스한 머리를 한민서를 부드럽게 달래고 있었다. 그 옆에서 민지는 이미 자기 몫의 음식을 반쯤 비운 채 동생을 쳐다보며 작게 웃고 있었다. 강지우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7년간 그의 아침 식탁은 신문과 태블릿 PC, 그리고 차가운 커피가 전부였다. 이렇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아침은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의 메마른 심장을 채워주는 감동적인 풍경이었다. 아저씨도 드세요. 민지가 수줍게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저씨라는 호칭에 강지훈의 가슴 한쪽이 시큰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지야, 이제 아저씨 말고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그의 말에 민지와 민서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화책 속에나 나오는 사람이었다. 서연이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래. 얘들아, 이분이 바로 너희 아빠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만나게 해줘서.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다. 민지가 먼저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아, 아빠. 그래, 우리 딸. 강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가 한 명씩 꼭 안아주었다. 작고 따뜻한 아이들의 체온이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다. 아침 식사 후 그는 직접 아이들을 새로 입학시킨 사립초등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최고급 세단이 교문 앞에 멈추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쏠렸다. 강지우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아이들의 가방을 챙겨주고 온매무시를 바로잡아 주었다. 수업 잘 받고 끝나면 아빠가 데리러 올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는 영락없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아버지의 미소가 사라진 그의 얼굴 위로 유진그룹의 냉철한 황제의 모습이 서서히 겹쳐졌다. 그는 차에 올라타며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바로 회사로 들어가지. 준비는 다 됐나? 예, 회장님. 어젯밤에 지시하신 자료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1시간 후 유진그룹 회장실. 강지호는 김 비서가 내민 수십 장의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침에 아이들을 보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보고서에는 박태민의 지난 7년간의 비리와 추악한 행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러운 놈이군.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심지어 하청업체 기술 탈취까지. 특히 자금 흐름이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돈 세탁을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7년 전 사모님 사고 직후에 거액의 뭉칫돈이 한 계좌로 입금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계좌 주인은 현재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당시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사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지우는 입술을 비틀었다. 쥐새끼처럼 숨었군. 상관없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제 아무리 넓다 한들 내 손바닥 아니다. 그놈은 반드시 찾아내. 그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거대한 사무실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박태민의 SG건설 건물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다. 김 비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한다. 하지만 한 번에 목을 물어뜯진 않을 거야. 그놈이 내 가족에게 7년이라는 고통을 주었듯이 나도 그놈에게 천천히 아주 서서히 피가 마르는 고통을 선물할 생각이야. 강지훈의 복수는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을 이용해 박태민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겟은 박태민의 자금줄이었다. 그는 직접 SJ건설의 주거래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군. 이 행장, 잘 지내나? 아이고, 강 회장님.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유진그룹의 모든 금융거래 파트너를 재선정할까 해서 말이야. 우리는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보는 것.
잘 알지 물론입니다. 회장님, 저희 은행만큼 깨끗한 곳이. 그런데 듣자 하니 이 행장내 은행이 SJ건설과도 거래가 많더군. 그 회사 요즘 안 좋은 소문이 많던데 유진과는 어울리지 않는 파트너 같아서 말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전화기 넘어 은행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유진그룹은 그의 은행의 최대 고객이었다. 유진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다음 날 SJ건설의 대출 연장은 거부되었고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 압박이 시작되었다. 박태민의 돈줄이 마르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박태민의 사업 파트너들을 와괴시키는 것이었다. 강지우는 유진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SJ건설이 추진하던 모든 프로젝트에 끼어들었다. 더 좋은 조건, 더 빠른 속도, 더 완벽한 기술력으로 경쟁자들을 압살했다. 박태민의 파트너들은 하나둘씩 그에게서 등을 돌려 강지훈에게로 돌아섰다. 박태민은 하루아침에 믿었던 동료들에게서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강지훈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박태민의 사업 제국을 무너뜨리는 냉혹한 파괴자로, 밤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다정한 가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매일 저녁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서연과 함께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잠들기 전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주말에는 놀이공원에 가고 함께 자전거를 탔다. 그 시간만큼은 그는 오직 윤서연의 남편 강민지와 강민서의 아빠였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웃음도 많아졌다. 남편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그녀는 7년간의 악몽에서 벗어나 조금씩 예전의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가족을 위해 무언가 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잠든 아이들을 확인하고 나온 서연은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아직 안 잤어요. 당신인 줄 알았어. 잠이 안 와서. 서연은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요즘 많이 힘들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강지훈은 쓰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아이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서연아,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그놈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거야. 그의 눈빛에서 서늘한 복수심과 뜨거운 가족애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믿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이제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강지훈의 마음이 잠시 누그러졌다. 그렇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이 그의 가장 큰 힘이었다. 복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지독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었다. 박태민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SJ건설 부사장실은 이제 폐잔병의 지휘 통제실처럼 절망적인 공기만 감돌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비보가 날아들었다. 부사장님, A은행에서 발행한 어음만기가 내일인데 연장을 최종 거부했습니다. 협력업체 5곳에서 동시에 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미수금이 너무 밀렸다고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사에 상주하겠다고 합니다. 보고를 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박태민은 핏발이 선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다가 결국 재떨이를 집어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요란한 파이름과 함께 사무실에는 다시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박태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말끔했던 외모는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은 퀭했고 값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한때 자신감의 상징이었던 반들반들한 구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단순한 경영 악화나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그물을 던져 자신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중심에 강지훈이 있다는 심증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왜 강지훈이, 왜 자신을 공격하는 거지? 7년 전 그 일 때문이라면 벌써 언론의 모든 것을 터뜨리거나 경찰에 고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그의 사업체와 인간관계, 명예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파괴하고 있었다. 그것이 박태민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정면으로 덤벼든다면 맞서 싸우기라도 할 텐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방 안에서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는 듯한 공포. 강지훈. 그는 미친 사람처럼 처남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사무실을 배회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놈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무언가 단서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나를 압박하는 것이라면 그 가능성에 생각이 미치자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아직 기회는 있었다. 강지훈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전에 과거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면 되는 것이다. 7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잊게 하고 썩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박태민의 눈에 다시 교활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고 나서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나다. 최 실장. 과거 박태민의 지저분한 뒤처리를 도맡아 하던 흥신소 소장이었다. 사람 하나를 찾거나 조용히 만드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남자였다. 오랜만입니다. 부사장님, 목소리가 많이 상하셨군요. 헛소리 집어치우고 본론부터 말하지. 급한 일이다. 사람을 좀 찾아야겠다. 누구 말입니까? 박태민은 잠시 망설이다. 나지막이 말했다. 7년 전에 내가 처리해달라고 했던 여자, 윤서연. 수학이 넘어 최 실장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죽은 사람을 찾으라니요. 유령이라도 찾아달란 말씀이십니까? 시끄러워. 그때 분명히 사고로 죽었다고 했지.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나? 당시 상황이 워낙 경황이 없었고 화재가 심해지신 훼손이 심각했습니다. 다른 무연고자 시신과 뒤바뀌어 처리되었을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사망 처리가 완벽하게 끝났으니 걱정 마시라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해. 그리고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여자의 행방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 혹시라도 아주 만에 하나라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박태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가능성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하나 더. 당시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사 김만식. 내가 돈을 주고 지방으로 내려보냈지. 그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 입은 잘 다물고 있는지 딴 생각은 품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박태민은 창밖으로 유진그룹 건물을 노려보며 말했다. 강지훈, 그놈 주변도 샅샅이 뒤져. 최근에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특히 7년 전 사고와 관련해서 무언가 뒷조사를 하고 있는 정황은 없는지 알아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마. 움직이는 판이 커지는군요. 예전처럼 간단한 심부름값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돈은 걱정 마. 성공하면 지금 네가 부르는 값의 10배를 주지. 대신 실패는 없어. 내 말 알아들었나?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태민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 칼자루는 다시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생각했다. 강지훈이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면 자신은 그보다 한 발 앞서 과거를 묻어버리면 그만이었다.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조사가 7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김비서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김비서의 정보팀은 박태민의 흥신소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빨랐다. 회장님, 7년 전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냈습니다.
현재는 퇴직하고 작은 지방 도시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 것 같나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저희 쪽에서 몇 가지 선물을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시 박태민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켰다고 실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녹취해 두었습니다. 강지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다음은 사고 트럭 운전사 김만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태민이 준 돈으로 유흥업소에 투자했다가 망하고 지금은 사채 빚에 쫓겨 야반도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정보망에 곧 걸려들 겁니다. 시가 문제입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우려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습니다. 뭔가 박태민 쪽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해결사로 보이는 자들이 7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열람하고 당시 관계자들을 수소문하고 다니는 정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장님의 공격에 위협을 느끼고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 같습니다. 강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쥐새끼가 궁지에 몰리자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 오히려 잘 됐군. 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김만식을 찾아야 해. 그놈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우리가 찾으면 증인이 되지만 박태민이 먼저 찾으면 시체가 되겠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모님과 아가씨들의 신변보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게. 박태민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쥐새끼는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무는 법이니까 이미 24시간 밀착 경호팀을 배치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 비서가 물러간 후 강지우는 다시 홀로 남았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시간 싸움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과 아이들의 얼굴. 그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맹세했다. 조금만 기다려. 이 아빠가, 이 남편이 모든 것을 끝낼 테니 다시는 그 누구도 너희들을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전부 바꿔서라도. 그의 다짐이 굳어지고 있을 때 지방의 한 허름한 여인숙에서 은신하고 있던 트럭 운전사 김만식은 술병을 든 채 불안에 떨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낯선 남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들고 주변을 탐문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박태민이 보낸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7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과거의 망령이 마침내 그의 목을 조르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항구 도시 부산의 비릿한 새벽 공기 속에서 끝을 맺었다. 사채업자들을 피해 전국을 떠돌던 김만식은 결국 허름한 여인숙 구석방에서 김 비서가 보낸 유진그룹의 보안팀에게 발견되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검은 양복의 사내들 앞에서 며칠을 굼고술에 절어 있던 김만식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 비서가 그의 앞에 조용히 노트북을 펼쳐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을 때 그의 동태 같던 눈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그의 노모와 어린 아들이 시골집 마당에서 웃고 있었다. 김만식 씨, 김 비서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김만식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오. 진실을 들으러 왔지. 당신이 지금 진실을 말한다면 저 영상 속 가족들은 앞으로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될 거요.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글쎄, 세상에는 빚 때문에 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군. 김만식의 무너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결국 무너졌다. 내가 다 말하겠소. 그놈이, 박태민 그놈이 시킨 짓이었소. 술에 취한 나에게 일부러 사고를 내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줬소. 제발, 우리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그의 자백은 모두 고성능 카메라에 담겼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박태민의 지시를 받았는지, 돈은 얼마를 받았으며, 사고 후 어떻게 도피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막힘없이 이어졌다. 7년 동안 묵혀왔던 진실의 본물이 터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 회장실, 강지훈은 김 비서가 보고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김만식의 영상 진술입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7년 전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던 병원 행정직원의 자백도 확보했습니다. 박태민에게서 돈을 받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받았던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계좌 내역까지 찾아냈습니다. 퇴직 경찰관의 증언, 병원 직원의 자백, 그리고 사고 운전사의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박태민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듣는 강지훈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마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이제 그의 손에는 박태민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김 비서는 당연히 강지훈이 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회장님, 이제 이 자료들을 검찰 특수부에 넘기면... 아니, 강지훈은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법법은 너무 느리고 자비롭지. 고작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는 걸로는 내분이 풀리지 않아. 그놈은 내 아내와 딸들에게서 7년의 세월을 앗아갔어. 살아있는 지옥을 선물했지. 나도 그놈에게 똑같은 것을 돌려줘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강지훈은 창밖에 SJ건설 건물을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섬뜩했다. 무대를 만들 걸세. 아주 크고 화려한 무대를. 그놈이 스스로 걸어 들어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 거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생중계해 줄 참이야. 그의 계획을 들은 김 비서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회장님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완벽한 파멸 선고였다. 바로 그날 오후부터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진그룹, 중동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손실 발생. 강지훈 회장, 무리한 투자로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유진그룹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몇몇 계열사가 부도 위기라는 구체적인 기사까지 터져나오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일부러 흘린 거짓 정보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스스로 흠집을 내어 궁지에 몰린 쥐를 유인할 덫을 놓고 있었다. 이 소식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박태민에게 한 줄기 빛처럼 날아들었다. 연일 터지는 악재에 회사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던 그는 유진그룹의 위기설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강지훈이라는 철옹성이 저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었다. 하지만 유진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권에서 유진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자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강지훈, 그 오만한 놈도 결국은 무너지는군. 그의 사무실에 최 실장이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좋지 않았다. 부사장님,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김만식 그놈도 증발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강지훈 쪽에서 먼저 손을 쓴 것 같습니다. 만약 며칠 전이었다면 절망했을 보고였다. 하지만 지금의 박태민은 달랐다. 그는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하하, 상관없어.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예, 최 실장. 잘 듣게. 지금부터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야. 유진그룹이 곧 무너질 걸세. 내가 마지막 숨통을 끊어줄 거야. 유진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로비 장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지. 이걸 언론에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그는 강지훈과 동서관계로 지내면서 알게 된, 혹은 자신이 조작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진의 약점들을 떠올렸다. 강지훈이 위기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그것들을 터뜨릴 절호의 기회였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와 이메일 하나를 보여주었다. 유진그룹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다. 유진그룹 긴급 기자회견 안내. 현 경영 위기에 대한 강지훈 회장의 공식 입장 발표. 박태민은 기자회견 날짜와 장소를 확인했다. 바로 이틀 뒤 유진그룹 본사 대강당. 그는 초청장을 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멍청한 놈.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기자회견 좋아.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놈의 가면을 벗겨주지. 네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부패한 놈인지 온 세상에 알려주마. 그는 강지훈이 자신의 위기를 해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실은 강지훈 자신을 위한 처형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신이 강지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스스로 파멸의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기자회견 당일 유진그룹 본사 1층 대강당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언론이 전부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저마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다. 철옹성 같던 유진제국의 몰락, 그리고 얼음 황제 강지훈의 추락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박태민은 이 모든 광경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강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일부러 가장 앞자리에 모든 카메라가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몇몇 기자들이 그에게 다가와 유진그룹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는 마치 안타깝다는 듯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이란 냉정한 것이지요.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는 독단적인 경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곧 강지훈은 끝났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기자들은 그의 말을 받아 적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박태민은 그들의 아첨과 관심을 마음껏 즐겼다. 잠시 후 강지훈이 무대 위로 올라섰을 때 그가 받게 될 굴욕을 상상하며 짜릿한 쾌감에 젖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스크린이 밝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훈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강지훈의 모습은 전혀 위기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조금 수척해진 듯했지만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으며 그의 눈빛은 여전히 모든 것을 압도할 듯 깊고 고요했. 그는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침착했다. 박태민은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허세일 뿐이야.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지. 강지훈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객석 앞줄에 앉은 박태민과 마주쳤다. 박태민은 조롱과 승리가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지훈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거두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최근 유진그룹의 경영 위기설과 저에 대한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한 점의 숨김도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네, 소문은 사실입니다. 유진그룹은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일부 계열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독단적인 판단과 경영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당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자신의 실패를 순순히 인정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태민의 입가에는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이제 마지막 일격만 남았다. 자신이 준비한 유진의 비리, 자료를 터뜨릴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박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강 회장, 모든 시선이 박태민에게로 쏠렸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다. 단순한 경영 실패라고요. 위선은 그만두시죠. 당신이 저지른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까? 여기 그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높이 치켜들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무대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박태민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마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말하는 듯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박태민 부사장,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군요. 뭐라고? 유진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뒤틀린 과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추악한 거짓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말입니다. 강지훈이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유진그룹의 로고가 사라지고 나타난 것은 낡은 경비실을 배경으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남자의 영상이었다. 7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경찰이었다. 영상 속 목소리 박태민, 그 양반이 꽤 큰 돈을 줬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상한 낌새가 있었지만 그 돈 받고 그냥 덮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종결시켰죠. 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저건 조작이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나타난 두 번째 영상에 묻혀버렸다. 병원 행정실 직원의 얼굴이었다. 영상 속 목소리 사망진단서. 영상 속 목소리 사망진단서. 박 부사장 지시를 받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당은 이제 웅성거림을 넘어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박태민과 스크린을 번갈아 보며 정신없이 셔터를 눌러댔다. 박태민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놈이 꾸민 음모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바로 그때 스크린의 마지막 영상이 나타났다. 허름한 여인 숙방.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 트럭 운전사 김만식의 모습이었다. 그의 절규는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영상 속 목소리, 제가 죽일 놈입니다. 박태민, 그 악마 같은 놈이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강 회장님 아내와 뱃속의 아이들까지 전부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범죄가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돌아왔다. 아니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대 한쪽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 7년의 고된 세월이 흔적을 남겼지만 그 아름다움과 고고함은 감출 수 없었다. 죽었다고 알려졌던 강지훈의 아내 윤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양옆에는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여자아이가 겁먹은 듯. 하지만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다. 강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 같은 기자들의 고함, 수천 개의 플래시 불빛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어떤 영상 증거보다도 더 확실하고 충격적인 살아있는 증거의 등장이었다. 박태민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윤서연과 아이들을 보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찼다. 말도 안 돼. 유령인가? 너희는 죽었잖아. 분명히 죽었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온 세상에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강지훈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아내와 딸들의 앞을 막아서며 그들을 품에 안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카메라 플래시를 자신의 등 뒤로 막아내며 차갑고
분노에 찬 눈으로 무너져 내린 박태민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을 위한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강지훈의 나지막한 선고와 함께 강당의 뒷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박태민에게로 곧장 향했다. 심판의 시간이 온 것이다. 강지훈이 준비한 심판의 무대는 완벽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범죄자를 체포하는 현장으로 변했다. 제복을 입은 형사들이 망연자실에 있는 박태민에게 다가가 차가운 금속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그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박태민 씨, 당신을 살인교사, 증거인멸, 서류,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렸다. 박태민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떠나버린 듯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그가 믿었던 세상, 그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 눈앞에 서 있는 윤서연과 두 아이의 모습은 그에게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일 거야.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저주처럼 터져나왔다. 한때 재계의 총아로 불리던 남자의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마지막 모습은 대한민국 전역에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내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에 숨긴 채 그 모든 광경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저것은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였다. 7년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었다. 박태민이 끌려나가자 기자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강지훈과 그의 가족에게로 몰려들었다. 강 회장님, 사모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사모님, 지난 7년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유진그룹의 위기설은 박태민을 잡기 위한 연극이었습니까?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강지훈은 아내와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려는 듯 그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섬긴 비서와 보안팀의 호의를 받으며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 소란의 한가운데서 가족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7년간의 억울함과 한이 풀리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민지와 민서는 겁에 질려 엄마와 아빠의 품에 파고들었다. 아이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지훈은 아이들을 안아 침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서연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 끝났어. 서연아,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그의 말에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눈물 속에 7년의 세월 동안 쌓여왔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은 뒤집혔다. 재계 뒤흔든 충격실화 유진그룹 강지훈 회장 처남,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죽은 줄 알았던 아내와 쌍둥이 딸, 7년 만에 나타나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온통 강지훈과 박태민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박태민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양파 껍질처럼 벗겨질수록 끝없이 나왔다. SJ건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의 범죄에 연루되었던 정관계 인사들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박태민이 쌓아올렸던 부와 명예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다. 반면 강지훈과 유진그룹에 대한 여론은 180도 바뀌었다. 유동성 위기설은 박태민이라는 악마를 잡기 위한 강지훈의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의 대담함과 지략에 혀를 내둘렀다. 얼음 황제라는 별명 대신 가족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략가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치솟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의 수완에 모두가 경탄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그런 세상의 평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만 쏠려 있었다. 그는 모든 업무를 김 비서에게 위임하고 오롯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심리 상담 치료를 받게 했다. 7년간 아버지 없이 가난 속에서 자라며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 앞에서 입을 닫았던 아이들도 따뜻한 상담사의 보살핌과 아버지의 지지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상담을 받으며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잃어버린 7년의 시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행복했던 기억들, 서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어느 주말 오후, 강지훈은 가족들을 데리고 한적한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따스한 햇살과 흙냄새가 가득한 자연 속에서 그는 가족에게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다. 민지와 민서는 신이 나서 나비를 따라다니며 웃고 떠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숲속에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었다. 강지훈과 서연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서연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죠. 그래,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겠지만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악몽은 끝났어.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박태민,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내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실제로 박태민의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을 함께 떠받치던 부패한 기둥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서연아, 내가 더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우리 민서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내가 평생 당신과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7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공의는 실현되었고 악은 패배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상처를 보듬고 온전한 가족으로서 행복을 만들어가야 할 긴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저 멀리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아빠, 엄마 이리 와보세요. 여기 예쁜 꽃이 피었어요. 강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갔다. 7년간의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박태민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사건들과 이야기들로 채워졌고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진그룹의 스토리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강지훈의 가족에게 지난 1년은 잊히는 시간이 아니라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맞춰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강지훈은 세상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는 유진그룹의 회장직은 유지하되 일상적인 업무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룹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이사회 의장 역할에만 집중했다. 얼음 황제가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은 파격적인 행보에 제게는 또 한 번 놀랐지만 강지훈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는 지난 7년간 일에 미쳐 사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하루는 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서류 검토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워 함께 식사를 하고 서툰 솜씨로나마 민지와 민서의 머리를 묶어주었다. 그리고 직접 운전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오전 일과가 되었다. 회사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출근했고 그마저도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이 되면 미련 없이 자리를 떴다. 저녁 시간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아이들의 조잘거림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숙제를 봐주고 보드게임을 하고 때로는 거실 바닥을 뒹굴며 아이들의 말이 되어주기도 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유진그룹 직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지금의 강지훈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권유로 대학원에 복학해 중단했던 미술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남편의 든든한 지지와 응원 속에서 그녀는 금세 학업에 재미를 붙였다. 7년의 공백은 그녀에게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술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선물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성과 온화함이 어우러진 그녀의 미소는 펜트하우스의 그 어떤 값비싼 예술품보다도 집안을 환하게 밝혔.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민지와 민서였다. 처음 펜트하우스에 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주눅이 들어있던 아이들은 이제 어디서나 밝고 씩씩한 아이들로 자라났다. 아이들은 더 이상 낡고해진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행복을 누렸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아빠라는 존재였다. 강지훈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가장 재밌는 친구였다. 그는 아이들이 어두운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아이들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이제 아빠가 옆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속삭여 주었다.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아이들의 마음속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의 주말이었다. 강지훈은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작은 별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7년 전 서연과 그가 주말마다 찾아와 미래를 그리곤 했던 추억의 장소였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담한 목조 주택과 그 앞으로 펼쳐진 잔잔한 호수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우와 아빠, 여기 너무 좋아요. 민지와 민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강지훈과 서연은 차에서 짐을 내리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짐이라고 해봤자 거창한 것은 없었다. 며칠간 먹을 음식과 갈아입을 옷,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날 오후 강지훈은 호숫가에서 아이들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낚싯대를 던지는 법을 알려주고 지렁이를 끼우는 시범을 보였다. 으악, 징그러워요.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호기심 많은 민지는 아빠를 따라 조심스럽게 미끼를 끼우는데 성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의 낚싯대가 세차게 휘었다. 아빠 잡았어요. 잡았어요. 강지훈이 달려가 함께 낚싯대를 끌어올리자 손바닥만 한 은빛 물고기가 파닥거리며 올라왔다. 민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 모습을 보던 민서도 질 수 없다는 듯 낚싯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런 부녀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호수 위로 울려 퍼졌다. 저녁에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강지훈이 직접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고 서연과 아이들은 텃밭에서 딴 상추를 씻었다. 낮에 잡은 물고기는 소금을 뿌려 그릴 위에 함께 올렸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거실 벽난로 앞에 둘러앉았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네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강지우는 아이들을 양팔에 하나씩 끌어안고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지가 나른한 목소리로 속삭였. 아빠도 우리 딸들이랑 함께여서 아빠도 정말 행복했어.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민서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내일은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제일 예쁜 단풍잎을 주워볼까? 그리고 그걸로 엄마랑 같이 멋진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야. 와, 신난다. 아이들은 곧 아빠의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강지우는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추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소파에 눕힌 뒤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밝혀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아득한 아름다움이었다. 7년 전,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저 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었었는데, 기억나?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곁에 있네요. 서연이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감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소중해졌지. 한번 잃었다가 되찾은 보물이니까. 강지우는 아내를 끌어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서연아,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서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사랑해요. 여보, 우리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렇게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7년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세상은 더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상처와 오해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눈부신 내일이 찬란한 별빛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